일단 강사 소개부터 좀 하면 저 정현돈이고요. 11년 차 회계사고요. 강의한 지 9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고요. 합격자가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온 강사 5명 중 한 명이고요. 맞아요. 제가 5등이에요. 5명 중 한 명이고요. 유일한 아직까지는 30대고요. 올해까지 30대예요. 그다음에 합격자가 많이 나왔고 합격률로만 따지면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순위권일 거예요. 한 1, 2등? 합격률만 따지면 하시고요. 계속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 회계원리 책을 제외하고는 중급회계 객관식, 연습서, 요약서, 모의고사까지 다 제가 내고 제 책이에요. 그러니까 쭉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답변인데요. 일단 오프라인 수업 듣는 분들은 제가 이게 쉬는 시간 되면 이게 좀 두리번거려요. 바로 안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도 좀 두리번거리고 여러분 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오셔갖고 저한테 물어보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밑에 강사실이 있는데 나중에 강사실 한번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자리가 가장 사이드에 있거든요. 잘 안 들려. 또 이어폰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놓고 하시고 그러면 제가 아니라 항상 다른 분들이 열어주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를 찾으러 오세요. 되게 민망해요. 그래서 저기 이문엽 선생이라고 세법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전양반이 제일 문 앞쪽에 앉아 있거든요. 두들기면 전양반이 항상 열어줘요. 항상 대부분 제 손님이거든요. 되게 민망해요. 그래서 강사실 직접 찾아오시는 것보다 쉬는 시간이나 수업 끝나고 안 가고 있을 테니까 그때 물어보시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도 좀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사실 제가 옛날에는 핸드폰 번호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다른 자격, 금융 자격증이랑 여기까지 다 합하면 한 달에 동영상 한 400개 정도 팔리거든요. 뭐 컨디션 좋으면 한 500개? 그 중에서 한 100명만 이렇게 시험 임박하거나 이럴 때 연락 주셔도 제가 사무실 업무도 가끔씩은 하는데 문자 100개 넘게 와서 막 진짜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웬간하면 그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는 핸드폰 번호는 안 가르쳐 드리고요. 정말 궁금하다. 그래도 내가 너 수업 올 때까지 기다리게 이게 좀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잠깐만 볼게요. 잠깐 보시면 여기 저희 학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 홈페이지죠? 아이고 원전 선배 나오네. 홈페이지가 있는데 밑에 보면 예 이게 접니다. 제가 있어요. 제가 있고요. 이건 밑에 가 넘겨보시면 여기 마이 클래스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시면 그 복습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마이 클래스 보시면 마이 클래스를 누르시면 여기 강의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거나 하나 눌러볼게요. 강의실 입장. 강의실 입장하면 강의가 이렇게 쭉 뜹니다. 강의 리스트별로 좀 확대해 볼까요? 리스트별로 뜨는데 요걸 좀 클릭해 볼게요. 클릭. 자, 클릭. 자, 클릭하면 제가 뭐 제 강의를 강의가 떠요. 여러분. 강의가 떠요. 잘 흘려서 안 보일 텐데 강의가 떠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여러분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면 팝업에 맨 밑에 질문하기가 있어요. 동영상을 플레이 딱 누르시면 동영상 창 밑에 질문하기가 있거든요. 거기다 써주시면은 저한테 아침 10시에 문자가 와요. 물론 제가 그 전에도 보지만 그때까지 답변을 안 하면 아침 10시까지 문자가 와, 10시에 문자가 와요. 너 질문 이렇게 있으니까 빨리 해. 그 문자를 무시하면요. 6시간 있다 또 오거든요. 왜 질문을 아직도 안 했어? 답변을 안 했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질문 답변 게시판을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물론 이 오프라인 학생들은 제가 핸드폰 번호를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카톡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카톡 이런 게 많이 오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은 많이 해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게 실강의 장점이니까요. 여기까지 봤고요. 저희 이제 회계원리 수업인데 이 동영상 보시는 분 물론 여기 실강은 지금 세무사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지만 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회계학이 포함된 모든 시험을 공부하는 모든 수강생이 다 들을 수 있는 강의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계리사, 실국공무원, 재경관리사, IFRS, 대학교 시험까지 이 강의 들으면 다 커버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대학교에서 회계원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대학교 회계원리 수업이랑 저희 학원에서 회계원리 수업이랑 비교하면 일단 양도 훨씬 더 많고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질도 훨씬 더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나가는 양을 저희는 뭐 거의 하루 만에 나가기도 해요. 심하게 얘기하면 2주 정도 하는 분량을 하루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상당히 깊게 가르치거든요. 저희 사실 대학교에서 요거 회계원리 하면 책을 사긴 사진다만 한 요 정도 나가잖아요. 저희는 다 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학교 때 회계원리를 한번 들었다 이러시는 분도 학원에서 다시 듣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온라인으로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회계원리 꼭 들어야 될까 옛날에 한번 들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학원 회계원리랑 특히 회계사 세무사
회계 원리랑 다른 기관의 회계 원리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배울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공인회계사 학습 순서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는 세무사반인데 공인회계사 학습 순서도 잠깐만 얘기하면 회계원리, 중급회계, 인문, 세법개론, 원가관리, 경제학, 재무관리, 상법, 경영학 1차만 목적으로 한다면 세무사,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순서로 가거든요. 근데 이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종합반 하시면 회계원리 듣고요. 인문은 아마 동영상을 제공하는지 안 제공하는지 모르겠는데 인문 있고요. 중급회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급회계 좀 하고 나면 이제 다른 과목들 좀 들어오는데, 저희 종합반은 거의 동시에 운영을 하죠. 모든 학원 종합반이 거의 동시에 운영을 하는데, 이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회계원리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제발. 그, 저 처음에 회계사 공부할 때, 회계사 공부를 시작했던 선배가 두 명 있었어요. 근데 한 선배는 저한테 오더니, 야, 회계원리 뭐하러 듣냐? 중급회계랑 내용 똑같은데, 바로 중급회계로 가. 회계원리 듣지 말고. 시간 아까워. 이런 선배가 있었고, 하는 선배는, 윤도나, 그래도 회계원리가 중요해. 회계원리 한번 듣고, 회계원리가 다 중급회계에 나오는 내용들 미리미리 얘기하니까, 회계원리를 듣고 중급회계에 가는 게 훨씬 나 그랬다고요. 둘 중에 누가 붙었을까요? 당연히 뒤에 있는 분이 붙고요. 앞에 있는 분은 중간에 포기했어요. 회계원리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반 시작하면 이 마음에 열의가 넘치고 하기 때문에 빨리 막 이런 것들 배우고 싶어 할 텐데 이걸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로 1차 시험까지 본 학생들인데 회계원리에서 가리키는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진짜 장수하거든요. 회계원리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 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나중에 가서 회계원리를 다시 공부하려고 막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땐 귀에 안 들어온다고요.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는 회계원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계원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 학교에서 예전에 한번 들어봤다. 다시 들으셔야 돼요. 5년 전에 한번 들었다. 다시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회계원리를 지금 종합반 신청했는데 안 들으셔도 되냐면 사실 선생님 제가 작년에 1차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1차 뭐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종합반 다시 끊었어요. 기본부터 다시 하려고. 이런 분들은 좀 이따 저랑 상담해보고 안 들으셔도 될지도 몰라요. 또 어떤 분, 아 사실 나는 미리 복습하냐고 네 회계 원리를 바로 들었어. 듣고 다시 온 거야. 사실 네 중급회계 원까지도 좀 들었어. 그런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주셔야 돼요. 회계 원리 수업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주 동안 회계 원리를 들을 거고요.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중급회계 가시면 돼요. 중급회계 입문이 있긴 있는데 혼자 찍었거든요. 근데 중급회계 입문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이냐면 아 내가 옛날에 공부를 꽤 해서 회계 원리는 진짜 잘 아는데 바로 중급회계가 그냥 좀 부담스러워. 그런 분들이 중급회계 입문을 듣는 거지. 이 회계 원리를 들으셨으면 이걸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중급회계 입문을 좀 듣고 오면 중급회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고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알 수 있는데 이거 배운 지 오래됐다.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한번 워밍업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신경 안 쓰시면 되고요. 공부 순서를 좀 보시면 중급회계랑 세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급회계랑 세법이랑 같이 공부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양이 많고요. 그건 뭐 그래도 괜찮아. 근데 또 무슨 이유가 있냐면 중급회계 1에서 중급회계 1, 2가 있거든요. 좀 이따 보겠지만 중급회계 1까지는 들으셔야 세법의 내용이 이해될 수 있어요. 어쩌면 중급회계 2의 수익까지는 들으셔야지 세법 이해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아마 실강 들으시는 분도 세법이 바로 시작하지 않고 중급회계 좀 한 다음에 시작할 거라고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같이 수강하지 마시고 듣고 적어도 중급회계 1까지는 듣고 세법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같이 하시면 좀 힘들어. 이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넘어가시면 우리 회계학 로드맵이 있어요. 실제로 회계학이라고 하는 게 원가 회계를 빼고요. 좀 이따 원가 회계가 뭔지는 얘기하겠지만 회계학이라고 하는 게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정부회계가 있는데 고급회계가 더 어려워서 고급회계는 아니에요. 중급회계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급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사 하나를 놓고 요 회사 하나에서 벌어지는 거래들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지를 배우는 게 중급 회계라면, 고급 회계는 회사와 회사가 있는데 요 두 개가 합쳐지고, 이 회사가 요 회사를 취득하고, 밑에 있는 회사도 취득하고, 회사와 회사가 결합하는 회계들을 배우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어려운 내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부 회계가 있는데 정부 기관은 회계 처리가 좀 달라요. 일반 기업들과.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정부 회계인데, 아시겠지만 회계사는 이 네 가지를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세무사 같은 경우엔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선생님 또, 나 진짜 첫날부터 너무해요. 이거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딱, 여기 사이에 끊으셨어요? 실제로 이렇기 때문이에요. 아셔야 되는 게, 회계 원리랑 중급 회계만 놓고 본다면, 회계 원리랑 중급 회계만 놓고 본다면, 회계사랑 세무사랑 배우는 내용이 완전히 동일해요. 여러분들 흔히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회계사 시험은 조금 더 어렵고 세무사 시험은 조금 더 쉽지 않나. 배우는 과목들이 다른 거지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더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쵸? 세무사 같은 경우에 세법이 아주 어렵거든요. 근데 회계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세무사보다 회계사 회계학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조금 더 적게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최근에는 세무사 1차 시험 문제들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거의 동일한 양을 거의 동일한 게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양을 배우고요. 세무사 말고 회계사 같은 경우엔, 우리는 세무사 같은 경우엔 한 문제를 1분에 풀 수 있도록 시간이 안배돼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문제수가 80분 동안 80문제를 풀거든요. 한 교시에. 그래서 보통 한 문제를 1분에 풀어야 되는데,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를 한 1분 40초 정도 안배해서 시간 구성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 문제가 조금 더 길어요. 그 차이가 있지 난이도는 세무사랑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이 고급 회계는 차이가 많이 나요. 회계사 재무회계랑 세무사 재무회계랑 차이를 보면 고급 회계에서 차이가 나지 중급 회계까지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고급 회계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아무튼 혹시 지금 이 수업을 수강하시려고 하시는 분 중에 나는 회계사 수업 들으려고 해요 하시는 분도 중급 회계까지는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전혀 차이가 없으니까 수강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회계 종합반에서 회계 원리 하고요. 세무사만 놓고 본다면 중급 회계 다 하고요. 고급 회계는 중합반 시간에서는 안 하고 나중에 1차 때 제가 특강으로 4시간 할 거예요. 4시간 들으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난 미리 듣고 싶어요. 저희 학원 유튜브에 무료로 올라가 있어요. 그거 들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회계사는 고급 회계를 한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 들어야 된다면 세무사는 4시간만 들으면 돼요. 문제도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2차 때는 나온 적이 없고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 2차 시험에 고급 회계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 한 20%? 30%? 1차 때도 거의 한 10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급 회계까지 열심히 하시고 고급 회계 나중에 1차 임박해서 제가 특강으로 하는 거 들으시면 4시간만 들으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정부 회계는 세무사 시험은 안 나옵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럼 교재인데 여러분, 저희 교재가 이거거든요. 밀레니엄 회계 원리.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가 개정이 됐다는데 회계 원리 저 작년 책 갖고 왔거든요. 혹은 작년에 회계 원리 한번 듣긴 들었었는데 회계가 개정이 됐다는데 개념 체계라는 게 이게 또 봐야 되나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 회계 원리에서 개념 체계는 아주 미미하게 다뤄요. 물론 개정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만 아주 미미하게 다루기 때문에, 예전에 회계 원리를 들었던 분들 중에서 개정 때문에 다시 들으려고 한다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여기에는 거의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중급 회계 가면 이제 개정된 내용을 배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혹시 이 중에 책을 작년에 사신 분이 있으면 페이지가 조금 안 맞긴 하지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회계 원리 책이고, 교보문고 기준으로 그래요. 그리고 대학교 교재로도 가장 많이 쓰죠. 학원인데 대학교 교재로 쓰는 책을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이 책이 거의 수험유사랑 비슷해요. 오히려 이 회계 원리는 좀 교수님들이 썰들을 좀 많이 풀어주시고 해야지, 수험서처럼 요점만 딱딱딱딱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미궁에 빠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들이 교수님들이 썰을 굉장히 많이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고 복습하실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책으로 했고요. 실제로 이 책 같은 경우에 보시면 객관식 문제도 있고 주관식 문제도 있는데, 객관식 문제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1장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저희 시험 말고 다른 전문 자격사 시험 중에서 출제위원분이 저랑 좀 친하거든요. 그분이 얘기해도 되나? 관세사 시험이거든요.
관사사 시험 문제를 요 책에 있는 객관식 문제로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이 꽤 좋아요. 뭐 대학교 교수님 책이라고 실제 시험이랑 좀 거리가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수업 본격적으로 하시면 여기 뒤에 있는 객관식 문제랑 주관식 문제도 충실히 풀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시 PPT로 돌아가서 네, 우리 수업 준비 사항이 좀 있는데 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계산기를 좀 갖고 오셔야 돼요. 오늘까지, 내일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앞으로는 계산기를 계속 갖고 다니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같이 계산도 좀 해보고 시험도 봐야 되는데 계산기를 안 갖고 오시는 분이 있다고요. 심지어 핸드폰으로 계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100억을 어떻게 핸드폰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시험장에 공학용 계산기를 못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어떤 계산기를 하셔야 되냐면 사실 초반에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계산기거든요. 이걸 사셔야 돼요. 화면에 나와 있는 요거 좀 확대해 드릴까요? 요거요. 요거. 카시오 계산기거든요. 카시오. 요게 12자리도 있고 14자리도 있는데 다른 교육기관 선생님들 이런 말 해요. 나중에 실무 가서도 계산기 쓰니까 계산기 14자리 사라고. 실무에서 엑셀 쓰지 계산기 쓰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업 기간에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공부하면 저희가 한 2, 3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 좀 좋은 걸 사셔야 되고 카시오로 그 다음에 14자리 사셔야 돼요. 왜냐면 회계는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이 세법은 단위가 크게 나와요. 100억, 1000억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4자리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카시오 모델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저한테 뭐 카시오 모델명 이렇게 질문 답변에 물어보시면서 이 모델명 이걸로 사는데 이거 괜찮아요 물어보는데 저도 몰라요. 저도 저 쓰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거기 계산기 보시면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MC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래서 계산기에 M 플러스 M 마이너스 MR, MC 요거 써 있는 거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기를 딱 킨 다음에 곱하기를 2번 탁탁 눌렀을 때 상단에 K라는 게 떠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안 뜨는 계산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좀 조심하셔갖고 하시면 되고 이 어차피 카시오 회계사 세무사용 계산기 하면 나와요. 쿠팡에서 주문하면 내일 올 거예요. 그런 거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 사시면 되고 계산기를 꼭 갖고 오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네, 우리 두 번째는 뭘 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연습장을 좀 사셔야 돼요. 연습장. 실제로 뭐 아무 연습장이나 쓰셔도 되고요. 뭐 학원에서 프런트에서 파는 2차용 연습장을 사셔도 되는데 연습장이 필요해요. 왜냐면 뭐 회계 원리도 마찬가지고 중급 회계도 마찬가지만 제가 필기하는 내용이 책에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옮겨 적는다고요. 또 한 번 쓴다고요. 책에 나와 있지만 또 한 번 쓴다고요. 책에 줄도 거드리고 요 필기 내용 여기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또 못 쓴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학교 때 공부하시던 버릇을 못 보셔가지고 책 빈칸에 그냥 막 쓴다고요. 수업 들을 때마다 바로. 그러면은 이게 책이 우리가 한 학기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 2년 봐야 되는데 책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연습장에 일단 필기를 하시고 수업 시간에 복습할 때 교재에 깔끔하게 옮겨 적는 게 좋아요. 그쵸? 저희가 뭐이 필기하는 내용만 적어도 한 이만큼 될 거예요. 물론 교재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전 필기 노트를 안 만들었는데 이 여러분 나름대로 적어올 수 있는 연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적고 나서 책에 옮겨 적어야지 책에 바로 적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1, 2년 공부할 거기 때문에 뭐 대학교 수업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수업 시간에 시험도 좀 가끔 보고요.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요. 퀴즈도 보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냥 계산기만 두들겨 갖고 대충 답을 내려고 그런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식을 다 써봐야 되거든요. 회계 처리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도 연습장이나 이런데 많이 써봐서 연습장을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합격해요. 정말로. 그래서 연습장 많이 쓰던 버릇을 들여셔야 되기 때문에 연습장도 반드시 구비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도 갖고 오셔야 되고 혼자 공부하실 때도 연습장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생각 좀 가시고 세 번째로 교재인데 그렇게 교재를 안 갖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PPT를 다 띄우거든요. 수업 내용을 띄워요. 교재 중요한 내용을 띄운다고요. 그러니까 교재를 안 갖고 와 무거우니까. 그쵸? 안 갖고 오신다고요. 심지어 저기 앞에 비치용 교재가 있어요. 그러면은 들어올 때 저걸 싹 들고 딱 들어오신다고요. 필기는 안 해요. 왜 필기는 안 하세요? 아 이거 비치용 교재라서 막 그런다고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다시 꽂고 가시고 그러면 안 돼요. 교재를 반드시 갖고 오셔야 돼요. 교재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이거 안 지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비사항으로 요건 꼭 갖고 오셔야 되고 우리 보시면
수업 진행 및 복습 방법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이론 설명은 제가 필기를 다 해요. 이론 설명은 여기 필기를 다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교재 줄거야 될 부분들을 같이 읽어드릴 거거든요. 근데 동영상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교재 줄거야 될 부분들은 제가 PPT에 다 띄워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되고, 요즘 여러분들 수업 듣고 나면 복습한다고 할 때 복습 강의 열어드린 걸 그냥 복습 강의를 다시 한번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올바른 복습은 뭐죠? 수업 듣고 나왔으면 가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직접 써봐야지, 복습 강의를 다시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복습 강의를 막 2배속으로 다시 듣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동하는 기간에 그냥 모바일로 보세요. 앉아서 독서실에서 복습 강의 보지 마시고,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모바일로 보실 때는 핸드폰, 화면에 교재를 제가 다 띄워 놓으니까 책 같은 거 안 갖고 다니셔도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실 때 복습 강의 보시면 되지, 독서실에 앉아서 복습 강의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풀어보셔야 실력이 늘거든. 그렇고요. 예제는 제가 교재에 있는 거 다 풀어드릴 거고요. 연습 문제는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어느 학원도 교재 뒤편에 있는 연습 문제를 직접 풀어주진 않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일부만 풀어드릴 거예요. 일부만. 그렇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요. 아이고, 2번인데 3번 돼 있네. 복습을 어떻게 해보셔야 되는지, 예습은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예습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회계세법 예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수업 들은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텐데. 혼자 읽은 회계책, 세법책 안 읽은만 못해요. 여러분들 대부분 기본적으로 복습만 열심히 하시면 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 읽어보지 않으셔도 돼. 그냥 오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 위주로 공부하시고, 복습하실 때는 반드시 연습장에 직접 손으로 풀어보셔야 돼. 아시겠죠? 반드시 손으로 한 만큼 늘어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 수업할 때 여러분, 이게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면서 회계사법 공부할 때 양이 진짜 많거든요. 두께 이만하다고요. 책이. 보겠지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다 외워. 이런 분들 있어. 다 외운다. 대학교 때 회계 수업 들으면 다 외웠잖아요. 까짓 거다 외운다 막 이러잖아요. 다 외우면 될까? 뜻은 모르겠지만 그냥 회계 처리 막 하고 그러면 될까? 그러면은 금방금방 까먹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 과목당 책 두께가 이만하다고요. 물론 기본서, 객관식 합쳐졌지만 책 두께가 이만해요. 이만하다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복습을 잘했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집에 가셔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 강아지 앉혀놓고 얘기하시던지, 어머니를 앉혀놓고 얘기하시던지, 내가 오늘 수업한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앞자리가 싫어서 뒤에 앉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물어봐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내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실력이 늘지, 외워서 푸는 건 안 돼, 이건. 양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습도 내가 손으로 푸는 거랑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예습은 할 필요가 없다, 이 생각 좀 하셔야 되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부의 말씀 세 가지가 있어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 세무사 종합반이고 회계사용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희 직업 좋은 직업일까요? 안 좋은 직업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회계사 세무사가 어떤 직업인지, 시험 보는 건 어떤지, 또 무슨 과목을 보는지, 시험은 언제 보는지는 저희 학원 설명에 제가 1시간 동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설명해 놨습니다. 그걸 보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설명을 보시고, 제가 하기 전에 우리 회계사 세무사 직업의 장점을 잠깐만 얘기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얘기할게요. 그쵸? 세무사 왜 하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쉬는 시간에 나중에 끝나고 나면 상담할 때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전문직이에요. 그렇다고요.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 회계사 시험 붙은 지 이제 11년 됐지만, 회계사 시험 붙고 나서는 어디 가서도 이 반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를 하대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물론 뭐 선배가 그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계법인이라는 곳이 다 전문직 집단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라는 데가 전문직 집단이기 때문에, 내가 상무야, 신입 세무사, 신입 회계사야, 반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무식하게. 이 상호 존칭하죠. 오히려 술 먹고 반말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항상 정회계사, 정세무사, 뭐 선생님, 샘 막 이러죠. 서로 존칭하고, 실제로 기본적으로 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어떤 회사를 맡아서 인차지, 보통 필드 책임자로 나가는 회계사를 인차지 회계사라고 하는데, 보통 거래처 대기업에 이제 감사를 나가거나 세무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
한 네다섯 명 나간다고요. 그럼 네다섯 명 중에서 짱이 필드 인차지 회계사예요. 그럼 인차지가 제일 잘한다고요. 그 회사에 대해서는. 근데 그 회사랑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거나 세무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 파트너분들, 뭐 상무님도 오시고 전무님도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랑 막 얘기하다 보면 누구 의견이 제일 우선할까요? 인차지 의견이 우선할까요? 상무님, 전무님 의견이 우선할까요? 보통 저희 조직 구조가 다 전문직이고 내가 제일 잘할 거 아니야. 내가 그 회사 인차지니까. 그럼 상무님도 일단 오셔서 야, 네 생각은 어때? 네 의견이 어때? 네 의견이 제일 맞겠지. 그래서 상대방 이렇게 자기 직급이 아래에 있더라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면 경청하는 분위기라고요. 그 의견을 따르는 분위기고. 사실 이 대기업 같은 경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아직 이 전문직의 장점을 모르실 테니까 회계사나 세무사를 딴 다음에 좋은 회사를 가고 싶다. 뭐 대기업, 뭐 아주 좋은 금융권 이런 데를 가고 싶어서 이걸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중간에 생각이 다 바뀌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중간중간에 회계사 세무사 따시면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진 않지만 가는 게 어렵지도 않아요.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OT니까 그렇죠? 제가 회계법인 다닐 때 4년 차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거래처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료도 너무 늦게 나오고 일이 좀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기 타는 시간이 많았어요.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인구직 이런 걸 봤어요. 그랬더니 현대자동차에서 경력직 회계사를 뽑더라고요. 너무 심심한 거야.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가 진짜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왠지 한번 지원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냥 회계법인 일 좀 지루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지원서를 썼어요. 학점 3.19였거든요, 제가. 회계사 공부하느냐고 학점을 갈아 마셨어요. 3.19였어요. 토익, 무토익이었죠. 회계사 붙고 지금 4년 지났는데 무슨 토익을 봐. 무토익이었죠. 그리고 뭐 자기소개, 뭐 살아온 성장 배경 이런 거 다 한 줄씩 썼어요.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이제 첨부해야 되는데 사진이 없는 거예요. 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마침 그 회사 회의실 벽이 흰 벽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가서 흰 벽 앞에서 이렇게 폰칼을 찍었죠. 그리고 제출했어요. 그리고 까먹었어요. 사실 갈 마음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렇게 옷 입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는 안 받는데 거래처일 수도 있으니까 받았어요. 여보세요? 받았다고요. 그랬더니 정현돈 씨 되시죠? 여기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 그거 아빠 차예요. 딱 그렇죠.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그렇다고요. 예.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그거 아빠 차라니까요. 아, 정현돈 씨 그게 아니라 현대자동차 지원하지 않으셨? 맞습니다. 제가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면접 보러 가면 되죠.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학점 3.19에 무토익에 벽에 대고 사진 찍고 한 줄씩 썼는데 나 같은 애를 면접 보러 올 거라고 하면은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거 보면 회계사 한 100명 오는 줄 알았어. 한 200명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현대증권 M&A 업무할 때라 너무 바빠가지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갔어요. 그냥 제가 몸만 갔죠. 갔더니 최종 3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텍스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텍스하는 회계사를 뽑고 싶으니까 너를 뽑을 거니까 면접을 잘 보고 오래요. 팀장 얘기하지. 최종 3인인지 몰랐죠. 그래서 면접 보고 준비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저희가 회계사나 세무사 업무를 하다 보면 기업들이랑 업무하는 경우도 많고 대기업이랑 업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금융권이랑 업무하는 경우도 많은데 하다 보면 경력적으로 그냥 야 너 이러지 말고 우리 회사 와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 전문직이 되시면 초반에 한 1, 2년 그래 한 1, 3년, 1, 5년 정도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배울 게 많잖아요. 돈 버는 거랑 다르게 일이 좀 힘들고 배울 게 좀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회계사 합격하고 1년차, 2년차 때는 학원 강사들을 그렇게 원망했다고 이 새끼 이거 이렇게 힘든 직업을 하라고 막 그랬었는데 막상 한 5년차 넘어가고 저도 이제 11년차고 저도 제 사무실 대표잖아요. 뭐 강의도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직업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하루를 온전히 다 내 시간으로 쓰는 거 아니고 누가 나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내 목적으로 돈 벌려고. 그러니까 하루를 오로지 내 목적에 의해서 내 계획에 의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누가 시킨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움직이면 다 돈이에요. 전문직. 전 지금 강의하다 보면 너무 힘들 때 있거든요. 또 그 회계사 세무사 일하러 나가면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때 저를 힘내게 하는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속을 샌다고요. 10,000원.
2만 원, 3만 원. 근데 움직이면 다 돈이니까. 그래서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중에 저희 직업의 장점은 또 얘기할 거고 당부의 말씀인데 첫 번째로 절대로 결석하면 안 돼요. 만약에 회계원리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회계원리 수업 하는데 내가 3번 이상 결석한다. 피치 못한 사유가 아니라 그냥 늦게 일어나서 결석한다. 그럼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안 되니까. 결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배우는 게 스텝 바이 스텝이기 때문에 이거 이해야 이거 이해가 되고 이거 이해가 이거 이해가 되지 중간에 안 나오고 그 다음날 온다고 이게 이해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1년 정도는 정말 우직하게 몰입해서 공부해야 합격할 실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기본적인 수업 듣는 것도 몇 번 빠져버리고 그러면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뭐 어떤 선생님들 본인의 사망 이후에는 결석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웬간하면 결석하면 안 돼요. 정말. 그렇죠? 수업 따라가기도 어렵고 자세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지각인데요. 지각도 웬간하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보통 시작하면 하루에 한 단원씩 배우는데 단원의 논리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처음 한 30분 사이에 그에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한 인트로를 다 한다고요. 근데 그걸 안 들으면 중간에 들으면 이해가 안 돼. 그럼 30분만 늦었는데 나머지 3시간 반 동안 수업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 제가 저 얘기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쵸? 그러다 보면 오늘 수업 별로였어. 별론데? 내일은 그냥 나오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웬간하면 지각도 좀 하시면 안 돼요. 그쵸? 물론 제가 내일부터는 시작하면 한 10분에서 15분간은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쭉 복습해요. 그쵸? 리마인드 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또 그런다. 어차피 윤돈이 한 10분 정도는 전 시간 얘기하니까 10분은 늦게 들어가도 돼 그런다고요. 그래서 얘가 옛날에 종합반 하는데 수업하려고 올라가는데 얘가 내려가더라고. 종합반 수업 들어나가는 학생이. 그래서 어디 가요? 그랬더니 제가 아침을 안 먹어서 선생님. 복습하시는 동안 아침 먹고 오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침 먹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돌아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웬간하면 지각하지 마셔야 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절대량을 좀 투입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보상은 확실하거든요. 세 번째로 노력해야 합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또 전공도 물어보겠지만 저는 경영학과가 아닌데 회계 잘 모르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거 딱 하나예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 디자인학과 있는데 1차 시험에 회계학을 100점 만점에 93점 받았다고요. 전혀 회계랑 관련 없는 애였는데. 그쵸? 근데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동차 합격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동차 합격 한 번에 1차 시험 붙고 2차 시험 한 번에 붙는 그럼 제일 좋은 코스가 한 1년 내에 붙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 1년 3개월 일정상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동차 1차는 뭐 열심히 하면 바로 붙으실 수 있는데 동차 합격은 솔직히 운도 좀 따라야 돼. 열심히 안 했는데 붙는 친구도 있고요.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꾸준히 열심히 하고 전출하고 계속 독서실에 앉아있고 이런 친구들은 아무리 늦어도 3년 안에 다 붙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는 친구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찍 합격하시려면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셔야 돼. 꾸준히. 꾸준히라는 게 뭡니까?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일이면 일요일 정도만 빼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만 빼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오전까지는 그래도 본인이 정해서 하루에 한 5시간씩은 혼자서 앉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요. 그렇죠?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당부의 말씀까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 저희 교재를 보면은 1장부터 5장까지가 있고 6장부터 15장까지가 있고 16장부터 17장까지가 있거든요. 수업을 좀 나가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하는 것보다. 그럼 1단계부터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교재를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회계의 정의, 복식부기의 원리, 재무제표 작성법에서 정말로 기본적인 회계의 원리들을 배워요. 어떻게 기업에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지를 배울 거고요. 6장부터 15장까지는 중급회계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중급회계 예습이에요, 그냥. 그리고 16장부터 17장까지가 있는데 얘는 어느 학원도 회계 원리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16장이랑 17장은 안 배울 거고 저희 이 1단계와 2단계를 배울 거거든요.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고 중급회계를 예습하고 딱 끝낼 거예요. 얘는 안 할 거예요. 다른 학원도 안 해요. 그럼 1단계가 중요할까요? 2단계가 중요할까요? 본인이 생각할 때 1단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2단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2단계요?
어떤 학생들이 회계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해서 1차 시험 보고 나서 1차 떨어진 다음에 제가 기본이 안 된 것 같으니까 회계 원리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러면서 방금 이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단계부터 수업을 회계 원리를 다시 듣는 친구가 있다고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1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1단계가. 요 1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이거 배우려고 지금 회계 원리 듣는 거. 이거 이번 일주일 내내 이거만 배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1단계 끝날 때까지는 중급 회계 원리에서 빠지시면 안 돼요. 얘는 나중에 중급회에 가서 또 배우지고 단원별로 논리가 이어지지가 않지만 얘는 단원별로 논리가 이어지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1단계 들을 때까지는 빠지지 말고 들으셔야 돼.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회계 원리 수업을 좀 나가볼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교재 피시고 교재 4페이지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뭘 배울 건지 잠깐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투데이 우리 오늘 뭘 배울 거냐면 이 첫 번째로 저는 이 회계사 시험 공부를 군대에서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회계사 시험을 6개월 만에 붙었어요. 1차 시험을. 그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준비를 좀 착실히 안 해서 그런지 1차를 너무 빨리 붙어서 그런지 2차를 내리 4번 봤거든요. 제가 한 5년 넘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처음에는 그냥 막 공부한다고 하니까 돈 주시고 막 그러더니 나중에 2차 시험 한 3번째쯤 볼 때쯤 아버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윤도나, 네가 회계상가 뭔가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돈은 대주는데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으니까 이거 하나는 좀 물어봐야겠다 그러더라고요. 돈도 대주는데. 그래서 아빠 뭐가 뭐 궁금한데 그랬더니 야, 너 회계사가 뭐 하는 일을 하냐? 그리고 회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몰라 그냥 좋은 거 돈 많이 번대 그랬다고요. 아버니까 가우뚱 거죠. 아니 야, 너 지금 2차 2번 보고 1차 한 번 보고 도합 3년을 공부했으면서 회계가 뭔지도 몰라? 아, 나 너 돈 못 대주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뭘 배울 거냐면 회계의의를 배울 거예요. 회계가 뭔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회계의, 회계의 정의, 회계가 뭔지. 오늘 집에 가서 회계가 뭐니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로 뭘 배울 거냐면 이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다니다 보면 저희는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1년 내내 바쁜 건 아니에요. 물론 요즘 예전에 저 때는 회계사들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바빴지만 요즘 법이 바뀌면서 워라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년 내내 바쁘진 않아요. 저희는 보통 시즌이라고 해요. 연초부터 한 3월 말까지 굉장히 바쁘고 비시즌엔 되게 널러 가다고요. 좀 쉬어요. 쉰다고요. 뭐 휴가 막 2, 3주 한 달 갔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출근 안 하고. 그래요. 나중에 개업하면 아예 안 나가요. 직원이 깜짝 놀라, 왜 오셨어요? 아니, 내 사무실이잖아요. 막 그러고 그런다고요. 근데 시즌 때는 굉장히 바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시즌 때는 아침에 10시에 출근하면 10시에 출근 괜찮네. 5시에 퇴근한다고요. 오후 말고 오전이요. 이렇게 휴일 없이 한 5주 정도 달리거든요. 전문직이니까 그 정도 해줘야지. 그렇다고요. 그럼 되게 힘들어요. 제가 여의도에 있는 회계법인 다녔었는데 여의도에 12시가 넘으면 이제 사람들이 다 퇴근하니까 없다고요. 그럼 한 새벽 2시쯤 되면은 택시들이 다 여의도의 회계법인 앞에 가 있다고요. 손님들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저도 새벽 2시쯤에 퇴근을 하는데 택시를 탔어요. 아저씨 어디 가주세요. 했더니 아우 너무 힘들어 막 이러고 있는데 기사님이 아니 뭐 하시는 분인데 이 시간에 퇴근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네 회계사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라디오를 딱 끄더니 회계사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회계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세무사 지금 종합반인데 회계사가 하는 일 왜 얘기해요? 회계니까 그쵸? 재무회계니까 아니 회계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계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회계 감사가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글쎄요 막노동? 막 이랬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회계 감사를 배울 거예요. 다 수업 얘기예요. 괜히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근데 이 회계 감사를 알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로 갭이라는 거예요. 갭, 갭, 옷 말고요. 갭.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배워 나갈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회계위를 배우기 전에 저랑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 기사가 좀 있거든요. 기사가 좀 잘렸는데, 기사가 있어요. 기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 이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테슬라. 여러분, 회계원리 첫 시간부터 숫자 막 쓰고, 재무상태표 막 그리고, 그러면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고, 진짜 뭐 회계를 배우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랑 천천히 나가시면 돼. 이해하면서. 전혀 걱정 안 하시면 되고요.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진도 빨리 나가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생아랑 이제 종합반 처음 듣는 학생들이랑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요구하고 많이 바라면 안 돼요. 천천히 나가야 되거든요. 돌아와서 테슬라를 볼 건데, 테슬라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요즘 뭐 거의 뭐 2천 슬라, 3천 슬라, 뭐 만 슬라 간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주가가 엄청 올라서. 그럼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테슬라를 보면 여러분, 테슬라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테슬라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테슬라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첫 번째로 누가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 있겠죠. 머스크요. 일론 머스크가 있겠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뭡니까? CEO. CEO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경영자. 그래서 경영자가 테슬라와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쵸? 또 누가 테슬라랑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수많은 동학개미 운동을 하시는 동학개미분들이 외국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요. 미국 사람 아닌 사람 중에서 테슬라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테슬라. 그럼 이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테슬라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주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주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투자자는 뭐예요?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어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식 보유자를 투자자라고 그냥 생각하자고요. 그쵸? 쉽게. 그 다음 또 누가 있을까요? 테슬라가 돈 빌린 게 엄청 많아요. 얘가 진짜 망할 뻔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사재도 막 털고, 직원들도 자기 사재 털고, 막 은행에서 대출 받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실제로. 그럼 테슬라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테슬라한테 돈 빌려준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테슬라한테 돈 빌려준 사람을 대여자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죠? 돈 빌려준 사람. 대여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돈 빌려준 사람이요. 돈 빌려준 사람 하니까 좀 웃기네. 돈 빌려준 사람. 얘를 대여자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얘네들은 각자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떨어졌다 다시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민이 있을까 없을까? 첫 번째로 일론 머스크는 무슨 고민이 있을까? 아, 이거 계속 투자를 좀 확대해야 될까? 아니면 투자를 좀 축소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있겠죠.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지, 뭐 다른 것도 만들어 볼지 고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재미로 얘기하는데, 이 테슬라의 수익 모델이 꼭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야심작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하고 있다고요. 자율주행. 근데 이 자율주행을 핸드폰 어플처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플처럼. 그러니까 차를 팔면은 테슬라 차가 아니라도 테슬라 자율주행 어플을 꽂는 거야. 그럼 그 차는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전기차도 목적이지만 그 자율주행 이거 어플처럼 만들어갖고 이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차에 다 까는 거야. 야, 나 소나타 샀어. 야, 그럼 빨리 테슬라 깔아. 딴 거 깔지 말고 막 이렇게 될 수 있게. 이런 거에 대한 투자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일론 머스크라면 아, 내가 이거 좀 투자를 확대할까 축소할까 고민이 많을 거라고요. 두 번째로 이 투자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민이 뭘까요? 지금 2000슬라가 갈 건지 아니면 다시 1000슬라 밑으로 떨어질 건지 고민이 많기 때문에 주식을 내가 처분할 건지 아니면 보유할 건지 이거 관심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겠죠? 그 다음에 투자자 대여자 어떻게 돼? 돈을 내가 추가로 대여해 줄 건지 아니면 이제 돈 안 빌려주고 대여금을 상환을 요구할 건지, 상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회수를 요구할 건지 고민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 각각의 사람들이. 어렵잖아.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의사결정을 뭐라고 그래? 이런 의사결정을 경제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도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투자자도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대여자도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본인이 지금 테슬라 돈이 좀 있어. 테슬라 주식에서 살지 말지 고민이야. 그럼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에? 그쵸. 정보가 필요하게, 정보가. 뭘 알아야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라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유용한 정보가 제일 필요해. 지금 우리 어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 유용한 경제적 정보, 유용한 정보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사가 뭐가 나냐면 테슬라가 드디어 4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고요. 기사를 보시면 4분기 연속 흑자를 냈어. 원래 테슬라가 적자가 여태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2003년 이후부터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S&P 500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S&P 500에 들어가려면 4분기 연속 흑자가 나야 되는데 4분기 연속 흑자가 났어요. S&P 500이 뭐냐면, 잠깐만 얘기할게요. S&P 500이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500개예요.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 중에선 S&P 500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회사 500개를 기준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럼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왜 좋을까? S&P 500에 들어가면요, 잘 나가는 기업인 게 중요해. 지금 어차피 시가총액 1등인데 S&P 500에 들어가면 S&P 500에 있는 종목들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S&P 500에 들어가는 순간 원래 S&P 500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추가적으로 투자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사 보면 뭐 S&P 500에 들어갈 수 있다 막 두근두근 막 이렇게 써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S&P 500에 편입되는 순간 투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아무튼 S&P 500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드디어 4분기 연속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났다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지금 뭘 가르쳐줬어, 테슬라에서? 저희 4분기 연속 흑자 났어요. 저희 이제 S&P 500 들어갑니다. 짱이죠? 라고 정보를 줬잖아. 그럼 이 정보를 듣는 순간 앨런 머스크는 커봐, 내가 우리 회사 잘 될 줄 알았어. 투자 확대할 거고, 투자자는 아직 파는 건 좀 오버인 것 같아. 아직 좀 더 존버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보유해야 될 것 같아. 하고요. 대여자, 은행들도, 금융기관들도 돈을 더 빌려줘도 되겠구만, 자금 들어오겠네,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희 4분기 연속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하세요. 이렇게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회계예요. 아시겠어요? 회계가 뭐라고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회계 뭐라고? 정보 제공하는 게 그러니까 회계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필기를 좀 정리해보면, 보세요. 이 회계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해요. 보시면 어떤 특정 기업이 있어요. 지금 요거 예시 보면 특정 기업이 뭐였습니까? 이게 테슬라가 특정 기업이죠? 이게 특정 기업이에요. 어떤 특정 기업이 있고요. 요 특정 기업과 관련된 누가 있어요? 이해관계자들이 있다고. 근데 이 이해관계자들은 뭐를 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라고? 유용한 정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업이 이 이해관계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계예요. 이게 회계라고. 이걸 우리가 회계라고 해요. 근데 결국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이 이해관계자라는 건 내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보를 이용할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해관계자라는 말을 안 쓰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 이용자라고 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회계는 뭐라고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어떤 정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 심심한데 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 해야 될까요? 이 정보 이용자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 해야 될까? 아, 왜 하긴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돈이 문제죠. 돈이 왼수죠. 그러니까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지금 회계를 배웠는데 얘는 다른 말로 뭡니까? 회계의 목적. 회계의 목적은 특정 기업에 관해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그래요. 아, 역시 이게 첫날이라 괜히 왔네. 아, 내가 회계원이 첫날 괜히 왔어. 야, 회계 정보 제공하는 거 누가 모르냐?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우리 뭘 배울 거냐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식품 회사인데 우리 회사 제품을 먹고 소비자들이 다 식중독에 걸렸어.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어. 야, 너 때문에 식중독 걸렸잖아. 물어내. 그래서 소송에 갔는데 소송에서 내가 졌대요. 그래서 100억을 물어내야 된대. 그럼 나는 100억을 물어내야 될 의무가 생겼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걸 부채라고 하거든요. 부채 100억이 생겼어. 근데 보통 이런 식품회사들은 이런 일을 대비해서 다 보험을 들어놨다고요. 보험을.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70억을 받을 권리도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산이라고 해요. 뒤에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는 또 자세히 배울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어떤 기업이 식품회사인데 100억을 물어내야 될 의무와 보험회사로부터 70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100억을 물어내야 되지만 그 중에 70억은 보험회사가 나한테 준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여러분, 부채를 따로 100억으로 표기하고 자산을 따로 70억으로 표기할까요?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 아니면은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70억 받을 거니까 나는 실제로 30억만 돈이 더 나가면 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서로 상쇄해서 내가 소비자들한테 갚아야 되는 돈은 30억밖에 없어요 라고 정보 이용자한테 표시할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 표시할까요? 두 번째 방법으로 표시할까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당연히 첫 번째죠. 좋아요. 좋아. 대답하면 좋아요. 첫 번째라고. 왜?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회계 정보는 더 도움이 되는 정보여야 되고 더 많은 걸 알려주는 정보가 더 좋은 정보라고요. 봐봐. 만약에 요거 두 개를 상쇄해서 30억으로만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주면 정보 이용자들은 이 회사가 소비자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 30억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하지만 진짜로는 100억을 줘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70억은 받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 요거 따로 제공해야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서 충당부채라는 단어를 배울 텐데 충당부채에서도 실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요거 따로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주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많은 회계 기준이라는 것들을 배울 건데, 회계 기준이 뭔지는 뒤에서 배울 건데, 많은 회계 이야기들을 배울 건데 그 회계 이야기들의 기본적인 논리 베이스가 이것 때문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정보 이용자들한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배울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고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이 이해관계자를 우리 이제 뭐라고 배울 거라고요? 이해관계자들을 이제 정보 이용자라고 부를 거라고요. 정보 이용자, 정보 이용자라고 부를 텐데, 요 세 정보 이용자 중에서 짝대기를 하나 넣어서 카테고리 분류를, 이 세 명을 카테고리 분류를 두 개로 나누고 싶어요. 짝대기를 어디다 넣으면 카테고리 분류가 두 개로 나눠질까요? 카테고리 분류를 좀 두 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로. 어떻게 하면 카테고리 분류를 두 개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볼 때 이렇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일론 머스크고, 이거 동학개미고, 이거 금융기관이라고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 여러분, 경영자는 회사 내부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경영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내부 정보 이용자.
요 투자자나 대여자는 뭐라고 할까요? 회사 밖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투자자나 대여자를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따라오시죠? 외부 정보 이용자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정보를 필요하는 정보 이용자를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눈다. 여기까지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재를 잠깐 볼 건데, 교재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회계 목적까지 왔어요. 그럼 보시면 거의 4페이지에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경영자는 자신의 직관과 경험만으로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분석하고 평가한 후 의사결정을 내는데 여러 가지 정보 중 핵심 정보가 회계 정보이다. 줄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회계 정보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다. 제가 얘기했죠. 내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의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자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 가장 대표적인 경영자가 내부 정보 이용자다.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이거 내부 정보 이용자 할 때 띄기를 하면 내부 정보 이용자일까요? 내부 정보 이용자일까요? 표정이 뭔 소리야 이 자식아 이런 표정인데 이게 내부 정보 이용자라는 게 내부에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한다는 거지 내부 정보, 비밀 정보를 이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분류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기업 외부에도 그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회계 정보를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한다. 다양한 외부 정보 이용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와 대여자다. 따라오시죠? 제가 안 읽어드리고 안 줄쳐드리는 부분들은 교수님이 그냥 썰을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면 돼. 제가 수업 시간에 이미 한 얘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문단 볼게요. 5페이지 맨 밑에 문단. 맨 밑에 문단 보시면 회계는 내부 이용자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회계 목적까지 봤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럼 넘겨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회계 정의가 좀 나와 있어요. 회계 정의까지만 보고 쉬는 건 괜찮죠? 원래 제가 이렇게 오래 안 하는데 아까 좀 지체됐기 때문에 회계 정의까지만 볼게요. 그럼 회계 정의를 읽어보겠습니다. 회계란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식별 기록하여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를 공부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말을 그냥 어렵게 써요. 왜 의사들도 말 어렵게 쓰잖아요. 저희 와이프는 그냥 문과 나왔는데 요즘 애 키우면서 그 의학 지식이 아주 전문가가 됐어요. 막 용어도 막 쓰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웃긴 게 애가 아파갖고 같이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 앉혀놓고 의사 선생님한테 막 뭐 전문 용어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혹시 닥터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냥 얘는 그냥이에요. 막 그랬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저희가 전문직이다 보니까 이 용어들이 어렵고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해를 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어려운 말들 좀 읽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단어들의 뜻 먼저 좀 봅시다.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전에 단어들의 뜻을 좀 볼게요. 단어들의 뜻을.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발생이라는 게 나오는데 발생. 이거 여러분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겼다. 당연한 얘기지만 생겼다. 이 나중에 좀 더 어렵게는 나중에 요게 인식이라는 개념으로 갈 건데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 발생은 생겼다,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로 경제적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 사건. 경제적 사건이 뭘까? 그냥 사건이랑 틀려요. 이 경제적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재무 상태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건을 경제적 사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나 어저께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I was car. 뭐 이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사건이지.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경제적 사건은 아니죠. 왜? 여자친구 차였다고 내 재무 상태가 변동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재무 상태라는 게 뭔데요? 자산과 부채가 변동하는 걸 재무 상태의 변동이라고 해요. 선생님, 저는 아직 자산과 부채가 뭔지 몰라요.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일단 내가 갖고 있던 자산과 내가 뭔가 부담하는 의무가 변동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권리와 내가 부담하는 의무가 변동하게 되면 그걸 자산부채의 변동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자산부채의 변동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재무상태의 변동이라는 얘기를 쓴다고요. 그래서 뒤에서 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재무상태의 변동이라는 건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변동하는 걸 얘기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배울 거지만 요 경제적 사건을 다른 말로 회계적 거래라고도 합니다. 1장 끝나기 전에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경제적 사건이라는 게 뭐라고요?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변동한 걸 경제적 사건이라고 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세 번째로 이 식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식별은 뭐냐면 알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보다. 그래서 요것도 요거랑 같은 말인데 알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보다. 어렵지 않죠? 알아보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회계란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생겨난 자산 부채의 변동을 알아보고 기록하여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다. 읽히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회계란 특정 기업과 관련하여 생겨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알아보고 기록해서 관련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이다. 이게 회계위라고요. 다 필요 없고 이제 여기까지 배웠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여기까지 지금 배웠는데 회계란 무엇인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드디어 네가 이제 공부를 회계 오늘 회계 원리 배웠다며? 회계가 뭐니? 그럼 뭐라고 그러실래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냥 짧게 엄마 회계 별거 아니고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래 이러시면 돼요. 회계 뭐라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우리 지금부터 뭐 배울 거예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요. 우리 집에 가서 엄마가 회계 뭐라 그러면 뭐라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오시겠죠? 회계 별거 아닙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교재를 좀 보시면 6페이지에, 그쵸? 그럼 보고 이 정보를 왜 제공해? 밑에 목적 나와 있지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계를 제공하죠. 좀 잘렸는데 다음 시간에 수정해서 올게요. 그럼 교재를 좀 보시면 어디 보실 거냐면 거기 6페이지 박스 밑에 보시면 회계 정의에서 경제적 사건이란 특정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 회계에선 이를 거래라고 한다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줄 주시고 이 경제적 사건, 회계적 거래는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문단들은 나중에 읽으시면 돼요. 그냥 지금 읽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읽으시면 돼.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때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할 건지 OT도 했고요. 회계 정의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얘기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